오늘 영상은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그려낸 미야모토 무사시의 삶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죠.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걸작, 베가본드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상에는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전투는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천하의 향방을 가른 거대한 싸움, 세키가하라 전투. 수많은 군세가 부딪히고 깃발이 꺾이며 창과 칼이 사람의 목숨을 쓸어간 끝에 들판 위에는 승리보다 패배의 냄새가 더 짙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베가본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환호나 영웅의 등장으로 시작하지 않죠. 피, 진흙, 시체, 그리고 겨우 붙어있는 숨결. 그 모든 것이 뒤엉킨 자리에서 이야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쓰러진 병사들의 몸은 이미 한 시대의 결말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 더미 사이에서 몸을 일으키는 두 청년이 있었죠. 다케조 그리고 마타아치. 둘은 시골에서 함께 자랐고 함께 세상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겠다는 욕망, 좁고 답답한 마을을 벗어나 한순간에 다른 인생을 움켜쥐겠다는 야심,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전쟁터까지 왔죠. 하지만 전쟁은 그들에게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상처난 몸, 메마른 목구멍, 그리고 터질 듯한 공포였죠. 전투에서 패한 신세가 되어 쫓기던 둘은 숲에서 적들을 마주하죠. 그리고 마타아치가 베이기 바로 직전의 순간 다케조가 던지는 돌덩이가 적의 머리를 으깨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돌진하여 나뭇가지로 몸을 꿰뚫어 버리죠. 그 참혹한 풍경 속에서 다케조의 눈빛은 이상할 만큼 눈에 띕니다. 상처투성이인데도 쓰러지지 않았죠.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넘어 누가 다가오면 그대로 목을 물어뜯을 듯한 사나움. 그는 폐잔병이라기보다 창에 찔린 채 숲으로 달아나는 맹수에 더 가까웠습니다. 반면 마타아치는 흔들립니다. 겁이 나고 지쳤고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죠. 같은 지옥을 지나왔는데도 두 사람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는 씨앗이 됩니다. 전장에서 빠져나온 두 사람은 정신을 잃은 채 어느 집안에서 눈을 뜨게 되죠. 죽은 냄새가 진동하던 들판에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번엔 낯선 여인의 방이었습니다. 한쪽엔 술 기운이 도는 마타아치가 넋이 풀린 얼굴로 앉아 있었고 다른 한쪽엔 다케조를 가만히 바라보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자의 이름은 오코, 그리고 그 곁을 맴도는 어린 딸이 아케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쟁터 근처에 숨어 사는 모녀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삶은 훨씬 더 거칠고 음습합니다. 오코와 아케미는 세키가하라의 시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죽은 병사들의 칼과 갑옷, 팔만한 물건들을 긁어 모아 살아갔죠. 누군가에겐 전쟁이 끝난 자리였지만 그 모녀에겐 그곳이 먹고 사는 밭이었던 거죠. 아케미가 다케조에게 그 참혹한 들판에서 무엇을 했는지 들켰을 때 그 수치와 체념이 한꺼번에 얼굴 위로 떠오릅니다. 피 냄새가 마르지도 않은 무기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삶. 베가본드는 여기서부터 이미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숨기지 않았죠. 반면 마타아치는 이 집안에서 빠르게 풀어집니다. 따뜻한 밥이 있고 술이 있고 여자도 있었죠. 죽음의 전장을 겨우 벗어난 직후라 그런지 그는 이곳의 체온에 쉽게 마음을 놓습니다. 그리고 다케조는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죠. 몸은 쉬고 있어도 눈은 늘 바깥을 향해 있고 숨을 돌리는 순간에도 어딘가로 나갈 준비를 하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둘은 같은 전장에서 기어 나왔지만 이 집에 들어온 뒤부터 이미 다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밤 오코는 다케조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술로 분위기를 흐리고 그의 얼굴에 손을 얹으며 노골적으로 유혹했죠. 하지만 다케조는 오코를 밀어냅니다. 오코는 잠시 민망함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 되어있던 그 순간 집 바깥에서 갑자기 거친 소리가 터져 나왔죠. 바로 츠지카제 일당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그 선두의 선자가 바로 츠지카제 텐마. 아케미의 아버지를 죽였고 오코가 모아둔 것을 주기적으로 빼앗던 산적 두목이었죠. 그는 오코가 또다시 세키가하라에서 무기를 훔쳐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텐마는 오코를 보며 비웃듯 구애하죠.
전장을 뒤질 필요도 없이 자기와 손잡으면 된다고, 이제 그만 자기 사람이 되라고 말했죠. 그러자 오코는 이를 갈듯 쏘아붙입니다. 남편을 죽인 사내와 함께할 리 없다고, 그 얼굴만 봐도 토가 나온다고 말하죠. 그 말에 텐마의 눈빛이 변하며 다가옵니다. 오코의 방문 옆에는 이미 다케조와 마타하치가 기습을 위해 숨어 있었죠. 하지만 텐마는 평범한 산적 두목이 아니었습니다. 문틈과 인기척만으로 사람을 감지하고 문짝채에 휘둘러 둘을 넘어뜨리죠. 다케조는 목검으로 가까스로 버티지만 텐마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틀어쥐고 바닥에 쳐박습니다. 그리고 다케조의 머리를 내려치며 그대로 끝내려는 순간 다케조는 텐마의 손을 물어뜯었죠. 살점이 뜯겨 나가고 피가 튀며 텐마가 잠깐이라도 놀라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다케조의 목검이 그의 얼굴을 후려칩니다. 그 순간 텐마가 집 밖으로 도망치듯 뛰쳐나가자 다케조는 바로 뒤를 쫓았고, 결국 다케조는 텐마 위로 올라타 머리와 몸을 마구 찍어 누르듯 가격하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완전히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자기 앞에 선 강자를 짓밟기 위해 온몸을 돌덩이처럼 내리꽂는 원초적인 사륙에 가까웠죠. 동시에 집안에서는 마타하치도 다른 산적들을 베어넘기며 살아남고, 그렇게 둘은 누구든 상대할 수 있다는 듯 들떠버립니다. 그렇게 첫 싸움이 끝난 밤 마타하치 안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죠.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흥분, 그리고 자기도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착각, 그리고 이 감정은 오코를 향한 욕망으로 이어지죠. 숨을 죽이듯 옷자락을 들추고 들킨 듯 말 듯한 불안과 흥분을 아는 채 그녀와 몸을 겹칩니다. 그 순간 오코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타하치는 그 말을 오해하게 되죠. 혹시 다케조를 더 원했던 거냐는 열등감이 확 치솟고 그는 자기 초라함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오코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마타하치가 약혼녀가 있었고 지금 떨리는 숨으로 자기 위에 올라탄 사람이라는 것도. 그러던 어느 날 죽은 텐마의 복수를 위해 치지카즈에 남은 무리들이 말발굽 소리를 울리며 들이닥칩니다. 다케조는 오코와 아케미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뛰기 시작했죠. 숲을 가르는 발소리, 거친 숨과 함께 다케조는 거의 짐승처럼 앞만 보고 내달립니다. 마타하치도 뒤에서 쫓아가지만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죠. 그렇게 마침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케조는 망설임 없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타하치는 그 문턱에서 멈춰서죠. 안에는 수십 명이 있고 저 안에 들어가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가 문 밖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몇 초 동안 다케조는 이미 산적들과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었죠. 집 안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수십 명의 산적들은 다케조를 둘러싸고 달려들었죠. 칼이 날아오고 창이 들어오고 욕설과 핏물이 뒤엉킨 틈에서 다케조는 무기를 빼앗아 도로 반격합니다. 한 놈의 칼을 붙잡아 비틀고 다른 놈의 창이 자기 편을 꿰뚫게 만들고, 이때 다케조는 검객이라기보다 사륙기계에 가까웠죠. 그렇게 다케조는 처절한 전투를 하면서도 계속 마타하치를 불렀습니다. 살아있으면 대답하라고, 한 번만 소리를 내달라고.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의 숲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타하치는 끝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오코와 마주칩니다. 오코는 무서웠다며 마타하치에게 몸을 기대고 두 사람은 숲바닥에 엉킨 채 서로에게 빠져들죠. 한쪽에서는 다케조가 목숨을 걸고 수십 명을 혼자 상대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마타하치가 오코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비는 잔인할 정도로 선명했죠. 같은 출발선에 섰던 두 친구가 여기서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다케조는 피투성이로 버티고 마타하치는 욕망과 두려움 속으로 숨어들었죠. 결국 다케조는 혼자 살아남습니다. 집안의 산적들을 전부 죽이고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이미 주변은 시체와 피로 가득하죠. 그리고 바닥에서 오코의 빗과 옷자락 조각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합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버티는 동안 마타하치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배신이라고 단정하기도 전에 그 사실 자체가 먼저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렇게 다케조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코와 아케미, 마타하치와의 길도 여기서 사실상 끊어지게 되죠.
그렇게 다케조는 홀로 미야모토 마을로 향합니다. 미야모토 마을은 다케조를 반겨주는 곳이 아니었죠.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살아 돌아온 청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또 무슨 피냄새를 몰고 왔는지 재앙처럼 경계합니다. 마타하치의 어머니는 처음엔 아들도 함께 돌아온 줄 알고 달려나오지만 다케조 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게다가 바깥에서는 다케조가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온 수배자라는 말까지 들려오죠. 하지만 다케조는 마타하치는 살아있지만 마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 또렷해지는 인물이 마타하치의 약혼녀 오츠입니다. 오츠는 오코에게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죠. 지금 마타하치 곁에 있는 여자가 자신이며 마타하치를 잊어달라고. 그렇게 짧고 차가운 편지 한 장이 오츠의 마음을 산산히 찢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케조가 씻고 있는 사이 마타하치의 어머니는 사무라이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집을 완전히 포위해버리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데려오지 않은 죄,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빼앗긴 수치를 전부 다케조에게 갚으려는 것이었죠. 그렇게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다케조는 알몸에 칼 하나를 쥔 채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달빛 아래 젖은 몸에서 물이 떨어지고 눈빛은 사람을 넘어서 악귀에 가까웠죠. 그렇게 사무라이들이 창을 들이밀고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악귀라고 소리치며 다케조는 좁은 마당에서 몸을 비틀며 귀를 뚫어냅니다. 그렇게 다케조는 다시 숲으로 달아나고 그 도망 끝에서 한 승려와 마주치게 되죠. 승려는 다케조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덩치는 큰데 마음은 작다고. 눈앞의 적을 물어뜯을 줄만 알지 정장들 먼저 살기 위해 몸을 움츠리고 있다고 비웃듯 말하죠. 그리고 잠시 뒤 다가오는 추격대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능청스럽고도 기묘한 인물이 바로 다쿠왕입니다. 다케조의 삶을 처음으로 칼 바깥에서 흔들어 놓은 사람. 첫 번째 이야기의 진짜 전환점이 여기서 열리기 시작하죠. 다음날이 되자 마을과 숲 전체에 다케조를 잡으려는 열기가 더 짙어집니다. 마타하치를 잃은 어머니의 분노, 마을 사람들의 공포, 사무라이들의 체면이 전부 뒤엉켜 이제 다케조는 한 명의 도망자가 아니라 꼭 잡아 죽여야 할 짐승이 돼버리죠. 하지만 다케조에게 닥친 위협은 추격대만은 아니었습니다. 치지카즈 테마를 죽인 그 밤의 피냄새는 아직 끝나지 않았었고 이번에는 그의 동생 코에이가 그 냄새를 따라왔죠. 형을 죽인 사내를 찾아 숲까지 따라 붙은 코에이. 그는 다케조를 몰아붙이며 거칠게 덮쳐오고 다케조 역시 지친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맞섭니다. 그렇게 결판이 나기 직전 다시 추격대의 기척이 숲을 흔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다케조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숲속 어딘가에서 낯선 냄새가 흘러들어옵니다. 상처와 굶주림으로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던 다케조의 몸이 본능처럼 그 냄새를 따라가죠. 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시야는 흔들리며 지금까지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의 끝에는 다쿠안과 오츠가 피워둔 작은 불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츠의 목소리가 그의 정신을 붙듭니다. 오츠는 오코의 일, 마타하치의 일, 자신이 버려진 채 남겨진 시간을 입술 끝에 올리고 끝내 달려가 다케조를 끌어안았죠. 그 순간 다케조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며 짐승처럼 버티던 무릎이 처음으로 꺾입니다. 그렇게 붙잡힌 다케조는 마을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다쿠앙은 그를 그냥 가둬두지 않죠. 사람들 앞에서 하늘 아래서. 다케조는 굵은 밧줄에 허리가 묶인 채 나무 위에 매달립니다. 예전 같으면 짐승처럼 날뛰었을 사내가 이제는 나무 위에서 추위와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케조를 가장 깊이 짓누르는 건 굶주림도 통증도 아니었죠. 움직일 수 없게 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동안 다케조는 늘 달리고 있었습니다. 싸우고 도망치고 눈앞에 막아서는 것들을 무조건 베어 넘기며 앞으로만 밀고 나갔죠. 그러는 동안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강함에 매달렸는지, 왜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는지. 나무 위에 묶인 채 다케조의 머릿속에는 오래 눌러두었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자신을 거칠게 몰아붙이던 아버지의 그림자, 늘 두려움을 분노로 감추게 만들었던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언젠가 천하무쌍이 되겠다고 이를 악물던 집념까지
그 모든 건 따로 떨어진 기억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바닥엔 늘 아버지에게 짓눌리던 어린 다케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다케조는 처음으로 흔들리며 의문을 남기죠. 지금까지 자신이 휘둘러온 힘은 무엇을 남겼는지, 자신이 지나온 자리엔 항상 시체와 원한만 쌓여 있었는데 이런 내가 정말 살아도 되는 인간인지. 바로 그때 다쿠왕이 입을 엽니다. 지금까지 휘둘러온 힘이 대체 무엇을 남겼느냐고,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던 건 아닌지 묻습니다. 그 말 앞에서 다케조는 처음으로 무너집니다. 분노 대신 죄책감이 밀려오고 이제 와서 자기가 살아도 되는 인간인지조차 알 수 없어지죠. 다케조가 지나온 삶을 보며 무너진 이유는 자신이 믿어온 강함이 사실은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걸 처음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동안 다케조는 강해지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휘둘러온 힘이 누군가를 지킨 것도 아니고 결국 지나온 자리마다 시체와 원한, 두려움만 남겼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결국 다케조는 강한 인간이 아니라 상처받은 어린 아이인 채로 분노만 휘둘러온 인간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쿠왕은 다케조에게 처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강제로 떠안깁니다. 지금까지 만든 피와 원한을 외면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진 채 살아가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쿠왕은 다케조에게 새로운 이름을 새겨줍니다. 바로 미야모토 무사시. 다케조는 그렇게 살아남아 자기 죄를 마주해야 하는 남자, 비로소 무사시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케조라는 이름을 벗고 무사시라는 이름을 얻은 뒤 이야기는 4년이 지난 시점으로 건너뜁니다. 이제 무사시는 21살의 청년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더 이상 막연한 객기로만 품고 있지 않았죠. 직접 걷고 부딪히고 자기 힘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려 합니다. 그렇게 그의 발걸음이 도착한 곳이 바로 교토. 검의 이름들이 모여있는 도시 한복판이었죠. 이 시기의 무사시는 분명 예전의 다케조와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의 다케조가 두려움을 분노로 삼키며 날뛰는 짐승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무사시는 여전히 거칠고 위험하지만 적어도 자기 힘을 의식하고 그 힘으로 어떤 길을 열어야 하는지 묻기 시작한 사내였죠. 그 이름을 진짜 자기 것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었고 그는 교토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이름난 곳을 바라봅니다. 요시오카. 교토에서 검을 말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었죠. 오랜 전통과 명성을 등에 업고 수많은 제자와 세력을 거느린 문파. 21살의 무사시는 마치 강한 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기세로 넘쳐났었죠. 무사시는 교토에 들어선 첫날부터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죠. 거리를 지나던 중 어떤 젊은 남자와 마주합니다. 아주 잠깐 스치는 순간이었는데도 순식간에 칼이 목 앞까지 들어왔다는 기척을 느끼죠. 무사시가 반응할 틈도 없이 그 날카로운 선은 그의 숨 바로 앞에서 멈춰 섭니다. 이름난 검객들이 모여있는 도시답게 거리의 공기부터 이미 검끝처럼 팽팽했죠. 이 짧은 조가 강하게 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 떠드는 강함이 아니라 스치는 순간에도 사람을 베어버릴 듯한 강한 자들이 도시 전체에 떠다니고 있는 곳. 그리고 무사시는 바로 그런 도시 속에서 더욱 흥분했죠. 무사시는 마침내 요시오카 도장에 도착합니다. 크고 묵직한 문, 오랜 세월 쌓인 자존심. 수많은 발걸음과 수많은 승부가 스쳐간 장소였죠. 도장이라는 공간은 본래 긴장감을 품고 있지만 이곳은 그 중에서도 유독 살벌합니다. 나무 바닥에 밴 땀 냄새, 뜨거운 숨이 뒤섞인 공기, 그리고 날 세우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 무사시는 그런 곳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없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의 손에는 목검이 들려있고 요시오카의 검객들은 쇠칼을 쥐고 있습니다. 상대는 명문 문파, 그리고 무사시는 떠돌이 검객이었죠. 요시오카의 문파생들은 듣도 보도 못한 청년이 다짜고짜 들어와 명문 문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무사시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조금도 무모하다고 여기지 않는 눈빛을 하고 있었죠. 요시오카 쪽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이름 없는 청년 하나가 대문 앞까지 와서 문파의 이름을 정면으로 건드렸으니
그들에게도 체면이 걸린 일이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수장끼리 맞붙지 않습니다. 이름난 문파일수록 절차와 위계가 있고 무사시는 그 질서 앞에서 아래서부터 하나씩 깨부수며 올라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죠. 그리고 곧 도장의 공기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무사시의 검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본처럼 반듯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몸 전체가 한 번에 들이쳐옵니다. 목검은 단순한 나무 토막이 아니라 산 짐승의 송곳니처럼 날아들고 묵직했죠. 거리를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머뭇거리는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틈이 보이면 망설임 없이 파고듭니다. 목검과 진검의 차이를 생각하면 그 자체로 이미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그 불리함을 기세와 살기로 밀어붙이죠. 이 시기에 무사시는 아직 정교하고 세련된 검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몸 하나를 통째로 던져 상대를 깨부수는 쪽에 가까웠죠. 그래서 도장 안의 검객들이 처음 느낀 감정은 놀라움보다는 오히려 불쾌한 공포였을 겁니다. 이 사내는 진짜로 목숨을 걸고 덤비고 있다는 기척이 피부를 타고 느껴지기 시작했죠. 무사시는 그렇게 하급 제자들을 차례로 꺾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 요시오카의 체면을 정면으로 짓밟는 모양이 되죠. 도장 안에 모여있던 시선은 점점 가라앉고 비웃음은 사라지며 대신 거친 침묵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다들 알아차린 것이죠.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미칠광이가 아니라 잘못 건드리면 크게 뵐 수 있는 사내가 왔다는 걸. 그리고 바로 그때 도장 안쪽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시오카 덴시치로. 첫 인상부터 묵직했죠. 오랜 수련과 실전의 압박이 몸 전체에 늘어붙은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단단한 체격, 넓은 어깨, 상대를 정면에서 짓눌러 버릴 듯한 자세. 자신의 이름과 도장의 체면을 등에 짊어진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덴시치로는 무사시를 향해 호통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난동을 부리냐고. 요시오카의 이름을 우습게 봤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하죠. 문파의 중심에 선 사람 특유의 자존심과 위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덴시치로가 무사시와 마주 서려는 순간 진짜 당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요시오카 세이주로. 무사시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봅니다. 길 위에서 눈 한 번 제대로 깜빡일 틈도 없이 자기 목 앞까지 칼을 밀어넣었던 바로 그 젊은 검사였죠. 세이주로는 무사시와 결투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 번이고 물러서라고 말하죠. 이쯤에서 돌아가라고. 쓸데없이 목숨을 던질 필요는 없다며 회유합니다. 하지만 무사시의 무모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한 자를 눈앞에 두고 물러날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속 결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 세이주로가 칼을 뽑습니다. 너무 빨라서 차마 눈으로 따라가기 힘든 속도였죠. 한 줄기 번개가 스쳐 지나간 것처럼 칼빛이 허공을 가른 뒤에야 무사시는 자기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칼날은 그의 이마에 깊은 한 줄의 흉터를 새기고 붉은 피가 눈썹을 타고 뺨으로 흘러내렸죠. 그제서야 무사시는 실감합니다. 요시오카라는 이름이 오래된 명성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도 무사시는 물러서지 않았죠. 피가 흐르는 얼굴로 다시 세이주로를 바라보며 한 번 더 결투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세이주로는 그런 무사시를 잠시 내려보다가 더는 관심 없다는 듯 등을 돌려버리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듯 그는 그대로 도장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덴시치로가 무사시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세이주로가 돌아선 뒤에도 요시오카의 이름에 남은 모욕과 분노는 여전히 도장 한가운데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덴시치로와 무사시는 마침내 서로를 정면으로 마주봅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은 아까까지의 소란과 전혀 달랐죠. 이제는 더 이상 도장 앞에서 벌어진 난동이 아니라 요시오카라는 이름과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정면 충돌하는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무사시의 손에는 목검이 들려있고 덴시치로의 손에는 진검이 들려있었죠. 그 차이만 놓고 봐도 애초부터 공평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덴시치로는 몇 번이고 진검을 들라고 말하지만 무사시는 목검을 고집하죠.
그리고 무사시가 먼저 휘두른 목검이 거칠고 무겁게 공기를 가르며 덴시치로에게 꽂힙니다. 그 일격은 그대로 덴시치로의 어깨를 강하게 가격하죠. 순간 뼈가 비틀리는 듯한 충격이 퍼지고 덴시치로의 몸이 크게 흔들립니다. 무사시의 공격에는 공식이 없었습니다. 몸 전체를 던져 상대를 부숴버리는 변칙과 가까웠죠. 그래서 더 거칠고 더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덴시치로도 바로 요시오카의 강함을 보여줍니다. 어깨에 데미지가 깊게 들어왔지만 전혀 티내지 않고 그 평정심을 유지하죠. 그리고 곧바로 진검을 휘둘러 무사시의 가슴을 깊게 베어버립니다. 한순간 늦었으면 갈비뼈 안쪽까지 파고들 듯한 일격. 옷이 찢어지고 살이 벌어지며 무사시의 몸통 위로 뜨거운 피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둘은 대치합니다. 덴시치로는 큰 충격을 입은 어깨를 붙든 채 이를 악물고 서 있고 무사시는 이마와 가슴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도장 안의 공기는 숨조차 크게 쉬기 힘들 만큼 팽팽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굳어버린 채 그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무너질지, 누가 다음 일격으로 상대를 끝장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도장 전체를 뒤집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격돌의 뒤편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타하치. 첫 번째 이야기에서 다케조와 갈라졌던 그 친구는 이제 교토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코와 아케미의 돈에 기대어 흘러가듯 지냈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은 같았지만 그 삶의 무게와 방향은 무사시와 전혀 달랐죠. 그런 마타하치가 우연히 요시오카 도장 쪽의 소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다케조. 이제는 무사시가 된 그 사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순간 마타하치 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뒤틀림이 피어납니다. 자기는 이렇게 초라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함께 출발했던 친구는 벌써 교토 한복판에서 이름난 문파와 맞붙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마타하치의 가슴을 깊게 후벼팝니다. 그렇게 마타하치는 요시오카 도장 안으로 숨어듭니다. 술이 들어가고 판단은 흐려지며 스스로 설명하지 못할 혼란이 뒤엉킨 채 결국 손이 엉뚱한 곳으로 가죠. 그리고 그렇게 도장에 불이 번지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살기와 피냄새로 가득하던 공간에 이제는 시뻘건 화염이 혀를 내밉니다. 메마른 공기와 뒤엉킨 열기가 순식간에 불길을 튀어 올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불길은 무사시와 덴시치로의 승부를 잘라버립니다. 덴시치로와 무사시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내디면 정말 어느 한쪽이 크게 부서졌을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천장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조금 전까지 공간을 지배하던 살기 대신 이제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도장 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둘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죠. 끊어지지 않은 긴장이 불길 너머에서 계속 타오릅니다. 결국 덴시치로는 물러서기 직전 무사시와 다시 결판을 내자고 남깁니다. 이 순간은 승패를 단칼에 가르지 않는 대신 더 집요하고 깊은 관계로 묶어버리게 되죠. 도장이 불타고 혼란이 번지는 와중 무사시는 결국 심하게 다친 몸으로 쓰러집니다. 이마의 상처는 깊고 가슴을 가른 칼자국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그를 발견하는 사람이 하필 마타하치라는 점이 이 장면을 더 쓰라리게 만들죠. 결국 그는 무사시를 업고 근처 여관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친구를 살려놓는 그 손길 속으로도 곧 다른 감정이 스며들죠.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는데 무사시는 저렇게까지 앞으로가 있는지. 그 열등감과 자괴감이 이후 마타하치를 오래 끌고 가는 어두운 그림자가 됩니다. 무사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곁에는 다쿠안과 어린 한 소년이 함께 있었습니다. 조타로, 여관의 심부름꾼이자 무사시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매달리는 아이였죠. 상처투성이로 겨우 숨을 붙들고 있는 무사시 곁에 불쑥 새로운 인연 하나가 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사시는 요시오카와의 첫 충돌을 통해 자기 강함을 확인했고 미숙함도 처절하게 맛봤습니다. 교토는 그를 환영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검의 세계가 얼마나 높고 깊은지도 몸에 새겨 보여줬죠. 그리고 무사시는 다음 발걸음을 호조인으로 향해 출발합니다. 호조인은 창술의 명문이자 당대 무예의 높은 벽처럼 여겨지는 곳이었죠. 무사시에게 자신이 어디까지 강해졌는지 확인하고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기 위한 다음 시험대였습니다. 조타로는 그런 무사시를 따라갑니다. 아직은 어리고 서툴지만 그는 무사시의 곁에서 강함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배우려고 했죠. 한편 다쿠항은 야규로 향합니다. 그가 향하는 곳에는 야규 세키슈 사이가 있었습니다. 세키슈 사이는 단순히 검을 잘 쓰는 검객이 아니라 검을 통해 삶의 이치에 닿은 인물처럼 그려지죠. 다쿠항은 무사시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것이 이런 승패나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사시와는 다른 길로 검의 기술보다 더 깊은 정신의 세계를 향해 움직인 것이죠. 그렇게 교토에서 벌어진 한 번의 충돌이 이제는 여러 방향으로 갈라져 더 큰 싸움들을 부르기 시작했죠. 무사시와 조타로가 도착한 호조이는 교토와는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이름이 떠다니는 도시의 소란 대신 이곳엔 오래 단련된 정적이 깔려 있었죠. 나무와 흙, 젖은 바람, 그리고 말보다 먼저 몸의 중심이 느껴지는 장소. 무사시는 그런 곳에서도 여전히 망설이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있다면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호조인의 고요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요시오카 쪽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던 사내 기온이었습니다. 그는 무사시를 향해 노골적인 적의를 품고 다가왔죠. 말투는 거칠고 눈빛은 살벌했습니다. 칼끝에 서늘한 살기를 실은 채 무사시 앞에 섭니다. 무사시 역시 물러서지 않았죠. 그렇게 둘 사이의 거리는 금세 무너지고 칼이 허공을 찢는 소리와 함께 몇 수가 번개처럼 오갑니다. 발끝이 흙을 밀어내고 옷자락이 바람을 가르며 서로가 서로의 숨통을 노리고 끝내버리겠다는 기세로 부딪혔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혀 다른 힘이 그 싸움 한가운데를 갈라놓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선이 허공을 쓸어내리듯 파고들며 무사시와 기온 두 사람을 동시에 밀어냈죠. 그렇게 창을 쥔 사내가 바로 호조 인류 창술 2대 계승자 인슌이었습니다. 인슌은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합니다. 둘 다 차례대로 상대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먼저 무사시를 지목했죠. 무사시와 인슌이 마주선 순간 공기부터 달라집니다. 인슌이 뿜어내는 기운은 훨씬 더 깊고 차갑게 느껴졌죠. 인슌은 더 조용하고 더 차갑고 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요함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손에 든 창은 길고 그 창 끝은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미 무사시의 몸을 꿰뚫고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자 그 차이는 더 선명해집니다. 무사시는 늘 그래왔듯 먼저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리를 먹어치우고 상대 숨 바로 앞까지 밀고 들어가 자기 리듬으로 전장을 장악하려 하죠. 하지만 인슌 앞에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무사시가 한 걸음 파고들려는 순간마다 창 끝은 그보다 먼저 공간을 점령해버리죠. 검이 닿기도 전에 몸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여기까지라고 선이 그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창이 뻗을 때마다 바람이 먼저 찢어지고 무사시의 눈앞에서는 거리감 자체가 뒤틀립니다. 무사시는 이를 악물고 더 깊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인슌의 창은 다가가면 밀어내고 비집고 들어가려 하면 다시 꿰뚫어오며 무사시는 처음으로 자기 방식이 통째로 봉쇄당하는 감각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싸우는 동안 무사시의 몸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죠. 지금까지 무사시는 두려움을 느껴도 그걸 분노와 기세로 덮어버리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인슌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았죠. 창끝이 다가올 때마다 몸은 점점 굳고 심장은 먼저 그 위험을 알아차립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죠. 인슌은 그런 무사시를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창이 허공을 찢고 무사시의 자세는 조금씩 무너지며 결국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런데 무사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숨이 거칠게 끊어지는데도 그는 다시 몸을 일으키려 하죠. 눈은 이미 흔들리고 팔다리는 말을 듣지 않는데
그런 와중에도 무사시는 인슌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자기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질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앞으로 나아가려 했죠. 그리고 마침내 무사시는 거의 몸을 던지듯 인슌에게 달려듭니다. 검술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었죠. 그 순간에 무사시는 오로지 집념만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그대로 머리를 받아버립니다. 머리와 머리가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 정말 더 이상 남은 수가 없어진 짐승의 몸부림에 가까웠죠. 하지만 이 장면은 무사시라는 인간을 가장 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몸이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상대를 건드리고야 마는 집요한 인간이었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박치기 이후 무사시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시야가 흔들리고 숨은 거칠게 끊어지며 마침내 한계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무사시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창끝도 기온의 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조용히 내려다보는 한 노승의 얼굴이었죠. 바로 호조인 이네이. 무사시가 처음 호조인에 왔을 때 겉으로는 평범한 노승처럼 보였던 그 인물이 실은 이곳의 중심에 선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찰나 무사시의 머릿속을 스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바로 그 순간의 자기 모습이 번개처럼 떠오릅니다. 무사시에게 그 기억은 단순한 패배보다 더 치욕적이었죠. 그렇게 그 기억은 인슌의 창보다 더 깊게 무사시의 자존심을 찢어놓습니다. 무사시는 인슌과의 싸움에서 처음으로 상대의 강함뿐만이 아니라 자기 안의 두려움과 비겁함까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무사시는 처음으로 기세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났고 처음으로 자기 안의 두려움이 자신의 검보다 먼저 무너지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패배가 이후 무사시를 완전히 다른 단계로 밀어올리는 시작점이 되죠. 인슌과의 결전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뒤 무사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던 한 노승은 바로 호조인 이네이, 호조인 창술의 창시자였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노승처럼 보였던 그 인물이 실은 이곳의 중심에 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네이는 쓰러진 무사시를 직접 돌보고 있었습니다. 몸의 상처만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무너져버린 마음까지 함께 들여다보았죠. 무사시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인슌의 창은 단지 육체만을 가른 것은 아니었죠. 무사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식,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길이 열린다고 믿었던 그 본능 자체를 정면으로 부숴버렸죠. 그리고 더 깊이 남은 건 마지막 순간 떠올랐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등을 돌리고 달아나던,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도망치던 그 기억이 인슌의 창보다 더 날카롭게 무사시의 안쪽을 찢어놓습니다. 패배는 끝났지만 그 수치심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네이는 무사시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사시가 자기 패배를 충분히 느끼게 둡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해져라는 말보다 너는 무엇 앞에서 무너졌는가를 스스로 보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무사시는 처음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속이 들킨 사람처럼 불편해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며 쉽게 고개 숙이지 못하죠. 하지만 결국 무사시는 이네이에게 부탁합니다. 인슌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날의 수치를 그대로 아는 채로는 더 이상 앞으로 걸어갈 수 없다는 절박함을 표출했죠. 그리고 그렇게 이네이는 무사시를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보라고 말하죠. 그 뒤의 시간은 조용하지만 혹독합니다. 무사시는 산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죠. 차가운 바람, 눅눅한 흙냄새, 몸을 찢듯 밀려오는 허기와 피로. 그리고 이네이는 매일같이 찾아와 창으로 무사시를 몇 번이고 쓰러뜨립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무사시는 이런 반복 속에서 강함이란 무턱대고 앞으로 달려드는 힘만으로 닿는 것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몸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러 계절은 초가을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무사시는 마침내 다시 보장원으로 돌아가죠. 그 걸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앞만 보고 덤벼드는 걸음이 아니었죠.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이 그 두려움을 안고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습니다. 무사시는 기억하고 있었죠. 인슌의 창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창끝이 얼마나 차갑게 심장을 조여왔는지, 그리고 자기 안의 공포가 어떻게 칼보다 먼저 무너졌었는지. 그런데도 그는 다시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상대를 이기고 싶다는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그날 무너졌던 자기 자신을 다시 보러 가는 쪽에 가까웠죠. 그리고 인슌 역시 전과는 다릅니다. 인슌의 손에는 봉이 아니라 날카로운 십자창을 들고 있었죠. 한 번의 실수로 목숨이 끝날 수 있는 정면 승부. 두 사람은 모두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사시와 인슌이 다시 마주선 순간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인슌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요함이 더 무섭게 느껴지죠. 손에 든 창은 길고 그 창끝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조용합니다. 이미 무사시의 몸을 꿰뚫고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첫 번째 싸움 때 무사시는 인슌의 창을 뚫어내야 할 장애물처럼 여겼습니다. 거리만 좁히면 된다. 한 번만 안쪽으로 파고들면 된다. 그렇게 믿고 몸부터 던졌죠. 하지만 지금의 무사시는 다릅니다. 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슌의 호흡이 언제 짧아지는지 그 모든 요소들을 똑바로 느끼며 응시하기 시작하죠. 인슌은 그런 무사시를 보며 처음으로 묘한 긴장을 느낍니다. 예전의 무사시는 위험한 짐승이었습니다. 거칠고 사납고 다루기 어려웠지만 결국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의 무사시는 이전과 사뭇 다릅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깊게 인슌의 신경을 긁어냅니다. 그렇게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둘은 서로를 응시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적이었지만 실은 이미 가장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정막을 먼저 깨는 건 인슌입니다. 하지만 이번 첫 공격은 지난번의 인슌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죠. 눈앞의 무사시가 전보다 너무 달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이 많아진 끝에 먼저 내질러 버린 공격이었죠. 십자창이 번개처럼 뻗고 긴 금속의 선이 허공을 갈라 무사시의 목 위를 스치며 상처를 남기죠. 피가 번져 나오지만 정작 인슌은 그 일격 하나로 승부를 완전히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사시는 조급하게 파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비우듯 숨을 아주 깊이 가라앉히며 자기 안의 소란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죠. 두려움도 흥분도 이기겠다는 조급함까지도 잠깐 밀어놓은 채 그저 인슌 하나만 바라봅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빈틈이 있었던 무사시에게서 점점 틈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기세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런 무사시를 보고 있는 인슌도 쉽사리 창을 내지르지 못합니다. 무사시도 먼저 들어가지 않았죠. 둘은 다시 한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서로의 숨과 기세를 정면으로 밀어붙입니다. 이 정지된 싸움은 바로 두 번째 대결의 핵심이죠. 그러다 인슌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며 중심을 다시 잡는 순간 돌뿌리에 발이 걸린 듯 그 자세가 한순간 아주 작게 흔들렸죠. 무사시는 놓치지 않고 그 짧은 틈으로 바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인슌도 흔들린 중심을 거의 동시에 바로 세우고 다시 창을 세워 무사시를 견제하죠. 그렇게 겨우 한 끗 차이, 죽음과 삶의 거리가 겨우 그만큼이었죠. 인슌도 점점 당혹감을 느낍니다. 왜 십자창을 쥐고 있는데도 선뜻 움직일 수 없는지, 눈앞의 무사시가 전보다 훨씬 더 크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자기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무사시를 응시하고 있죠. 이렇게 무사시는 단지 더 강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 먼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커 보였던 것입니다. 인슌이 마주한 건 예전처럼 거칠게 날뛰기만 하던 짐승이 아니라 두려움을 알고도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고 시선을 거두지 않는 성장한 사내였죠. 결국 인슌은 기합과 함께 다시 십자창을 뻗습니다. 이번엔 더 빠르고 더 깊게 그 사리가 짙었죠. 그런데 무사시는 그 창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그 궤적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무사시는 그 창을 피해내며 목검을 휘두릅니다. 인슌의 십자창은 연달아 다시 밀려들죠. 날이 무사시의 얼굴과 그를 스쳐 지나가며 살을 얇고 길게 베어냅니다. 그런데도 무사시는 물러서지 않았죠. 오히려 그 순간 창을 붙잡아 버립니다.
창을 잡는다는 건 곧 죽음과 맞닿은 일이었죠. 조금만 잘못 잡아도 손이 찢기고 조금만 늦어도 다음 일격이 몸을 꿰뚫습니다. 그런데도 무사시는 그 틈을 잡아 창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틈을 만들기 위한 한 수였죠. 그리고 그대로 목검을 높이 들어 인슌의 머리로 내려칩니다. 나무와 뼈와 충격이 한꺼번에 울리는 둔탁한 소리. 순간 시간이 멎은 듯 조용해지고 인슌의 몸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죠. 그렇게 인슌의 창 앞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무사시가 호흡을 견디고 공격을 읽으며 비로소 넘어선 순간이었죠. 인슌이 쓰러진 그 짧은 순간 그의 안에서는 오래 눌러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어린 시절의 이름은 신노스케. 아직 너무 어려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던 시절, 떠돌이 사무라이에게 어머니가 짓밟히고 뒤늦게 달려온 아버지마저 그 싸움 속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투성이 끝에 홀로 남겨졌던 어린아이였죠. 이네이가 그 광경 속에서 그를 데려가 인슌이라는 이름을 주고 길렀지만 인슌은 그 이후로 줄곧 강해지는 것만 생각해왔습니다. 강해지면 다 잊을 수 있다고, 강해지면 약했던 그날의 자신을 지워버릴 수 있다고 믿어왔죠. 그래서 인슌에게 강함이란 죄책감과 무력감을 묻어버리기 위한 무기이자 누구보다 완벽해야 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동료들과도 마음을 잘 나누지 못했죠. 친해지려는 손길을 거절하고 점점 더 혼자 강해지는 쪽으로만 걸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강하지만 실은 누구보다 깊이 고립됐던 사내였던 것이죠. 그런 인슌이 쓰러져 있던 그 순간 자기 안쪽에서 동료들의 목소리와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멀게 느끼고 있었는지. 그런데도 아곤 같은 이는 여전히 자기를 친구로 여겨왔다는 사실까지 한꺼번에 밀려들죠. 인슌에게 이 싸움은 단지 무사시에게 진 승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덮어둔 채 살아왔는지 처음으로 직면하는 순간이기도 했죠. 그리고 인슌은 다시 눈을 뜨고 몸을 한 번 더 일으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와는 다르게 육신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무사시 역시 그랬죠. 인슌을 쓰러뜨렸다는 감각이 번지는 순간 잠깐 승리의 흥분이 치솟지만 몸은 이미 모든 힘을 다 쏟아낸 뒤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침내 거의 동시에 힘이 풀리듯 무너져 내립니다. 흙바닥 위에 가까운 거리로 나란히 쓰러진 두 사내. 방금 전까지 서로의 목숨을 노리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승자의 환호보다 더 깊은 여운을 남기죠. 무사시는 그 고요 속에서 처음 느낍니다. 자기는 인슌에게서 살아남았다고. 첫 번째 싸움에서 무너뜨렸던 건 상대 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는데 이번에는 끝내 등을 보이지 않았다고.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무사시 안에 아주 묵직한 확신 하나를 남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이전보다 한층 더 강해졌다는 것이었죠. 승부는 끝났지만 이 싸움의 의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슌 역시 이 싸움을 통해 달라졌죠. 그는 강한 창을 쥐고 있었고 누구보다 두려움 없이 싸워왔지만 오히려 그 두려움 없음이 사람의 숨결과 온기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사시와의 충돌 이후 인슌은 자기 안에서 흔들리는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더는 고립된 천재로만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무사시 또한 이 싸움 하나로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달라졌죠. 이제 그는 강함을 말할 때 상대를 꺾는 폭력만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는 것, 끝까지 자신 안에 흔들림을 끌어안고 버티는 것, 그 또한 강함의 한 부분이라는 걸 몸으로 배운 것이죠. 무사시는 다시 길을 나섭니다. 한번 무너졌고 다시 일어섰죠. 그 과정에서 자기 안의 두려움까지 한번 들여다본 사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나서는 길목에서 무사시는 인슌과 마주합니다. 길게 말을 주고받진 않았죠. 한 번은 서로를 죽일 듯 싸웠고 다시 한 번은 서로를 바꿔놓을 만큼 깊게 부딪힌 사이였죠. 그래서 마지막 인사는 오히려 짧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둘의 눈빛 안에는 서로의 말이 충분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사시는 한 번 무너졌었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된 사람으로 호조인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호조인을 떠난 뒤에 무사시는 예전과 같은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분명 달라져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자를 찾아 걷고 자신의 검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죠. 그렇게 무사시가 향한 곳은 야규입니다. 야규는 단순히 이름난 검객 집안이 아니었죠. 그 중심에는 세키슈사이 야규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늙었고 이제는 칼을 들고 날뛰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지만 그 이름 하나만으로 수많은 검객들이 걸음을 멈추게 되는 존재였죠. 검을 쥔 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올려다 보게 되는 사람. 대체 어느 경지에 닿아 있기에 모두가 그 이름을 말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 야규를 향해 움직이는 건 무사시만이 아니었죠. 요시오카의 덴시치로 같이 이름난 검사들조차 세키슈사이를 만나 자기 무를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강한 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닿아보고 싶은 이름, 그게 바로 세키슈사이였습니다. 한편 야규 안쪽에서도 조용하지만 중요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츠는 세키슈사이 곁에 머물고 있었고 야규의 손자인 효고노스케 또한 오랜 여정 끝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사시와 조타로는 야규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안으로 들어가진 못합니다. 그리고 온천에서 피로를 풀고 있는 중이었죠. 뜨거운 김이 자욱하게 오르고 나무 냄새와 물소리가 섞여 흐르는 그 공간에서 무사시는 한 청년과 마주합니다. 길게 말을 나누지도 이름을 묻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서로가 서로를 바로 느낍니다. 한쪽은 떠돌이 검객, 한쪽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젊은 무사였습니다. 자기 몸의 중심과 상대의 기척만으로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걸 알아차리죠. 그 청년이 바로 효고노스케입니다. 효고노스케도 어딘가 모르게 무사시를 보며 자신과 닮아있는 사내라고 느끼죠. 그렇게 무사시는 훗날 정점에 서게 될 또 다른 인물과 그렇게 스쳐갑니다. 한편 요시오카의 덴시치로는 세키슈사이에게 도전하러 왔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야규를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목에서 무사시와 다시 마주칩니다. 둘은 이미 한번 불길과 피 속에서 정면으로 부딪혔던 사내들이죠. 서로가 서로를 아직 끝나지 않은 상대로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재회 속에서 아주 중요한 감각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무사시가 덴시치로에게 던진 꽃줄기를 덴시치로가 베어내자 무사시는 베어진 줄기를 보며 검의 정교함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덴시치로가 약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사시 쪽에 시선이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호조인에서 무너지고 다시 선 뒤 그의 눈은 이미 전보다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짧은 장면 하나만으로 무사시의 시선이 얼마나 더 멀리 올라갔느냐도 보여줬죠. 사실 그 꽃줄기를 보며 덴시치로의 검의 깊이를 느낀 내용 뒤에는 무사시가 우연히 보게 된 한밭곳에 있었죠. 무사시는 야규에 들어갈 틈을 찾던 중 우연히 한 여자가 들고 있던 한밭꽃에 시선을 뺏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꽃보다도 그 꽃에 잘린 줄기였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잘린 꽃으로 지나쳤을 장면인데 무사시는 그 줄기의 단면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척을 느낍니다. 칼로 끊어낸 흔적인 건 분명한데 너무도 부드럽고 이미 잘려나갔는데도 꽃 전체의 기운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무사시는 그 자리에서 자기 칼을 꺼내 비슷하게 줄기를 베어봅니다. 그리고 두 단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죠. 겉으로 보면 둘 다 잘린 줄기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벤 쪽은 잘린 순간 이미 생기가 꺼져 있었고 원래의 줄기는 잘린 뒤에도 이상하리만큼 꽃의 숨결이 이어지고 있었죠. 바로 그 차이 때문에 무사시는 확신합니다. 자신보다 더 깊은 곳에 닿아 있는 검. 이 정도의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야규 가문 안쪽 중심의 누군가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무사시는 잘린 줄기와 편지를 보내 이토록 훌륭한 배임을 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전하고 그게 수제자들과의 조로 이어집니다. 그 줄기를 받아본 야규의 수제자 4사람은 단번에 눈빛이 바뀌죠. 특히 쇼다는 그 배임의 정체를 바로 알아봅니다. 사실 이 줄기를 벤 사람이 다름 아닌 세키슈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꽃줄기 하나에 담긴 검의 깊이를 읽어낸 무사시라는 사내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죠. 그 결과 야규 수제자들은 무사시를 만나주게 되고 이후 차를 앞에 둔 대화와 도발, 그리고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사시는 그들과의 대화에서 일부러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도발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무사시는 여전히 세키슈사이에게 닿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아래 서 있는 강자들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야규의 수제자들은 요시오카의 검사들처럼 쉽게 달아오르지 않습니다. 무사시의 도발을 받아내면서도 뜻대로 흔들려주진 않았죠. 바로 그 점이 야규의 두께였습니다. 말과 침묵, 기세와 절제까지 오래 단련된 사람들. 무사시는 이 문턱에서부터 야규가 요시오카와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세계라는 걸 분명하게 느낍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죠. 조타로는 순식간에 야규가에 있던 개와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혼란 속에서 결국 개가 죽고 말죠. 하지만 야규 쪽에서 보기엔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사시가 앞으로 나섭니다. 조타로가 벌인 사고까지 자신이 짊어지겠다는 듯 무사시는 말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죠. 그 모습을 본 수제자 4사람도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짧은 정적 뒤에 여러 방향에서 살기가 동시에 일어나죠. 그렇게 넷이 서로의 호흡을 맞춰 무사시를 포위합니다. 정면을 막아내면 옆에서 칼끝이 파고들고 한 걸음 물러서면 뒤를 끊으려고 기척이 따라붙었죠. 오래 함께 단련한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빈틈없는 협공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사시는 여기서 이도류를 선택합니다. 양손에 칼을 나눠쥐고 사방에서 밀려드는 공격을 받아내려 하죠. 그걸 본 쇼다는 곧바로 계산합니다. 양손에 검을 나눠주면 그만큼 한 자루에 실리는 힘은 줄어든다고. 이도류는 결국 뼈를 끊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죠. 4명의 고수에게 둘러싸인 무사시는 그렇게 한 박자만 늦어도 살이 갈라질 수 있는 거리에서 계속해서 버텨내고 있었죠. 결국 무사시는 뒤에 보이는 다리 위로 자리를 옮깁니다. 한 번에 여러 사람이 붙기 어려운 지형.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방에서 포위하던 4사람이 이제는 줄을 서듯 접근해야 하는 자리였죠. 그리고 이 다리 뒤쪽에는 세키슈사이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쇼다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무사시가 다리 끝을 넘어 세키슈사이 쪽으로 닿게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쇼다가 먼저 앞으로 나섭니다. 크게 피할 공간도 없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마저 날카롭게 들리는 그 자리에서 쇼다와 무사시는 서로의 눈을 정면으로 노려봅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거의 동시에 둘이 칼을 휘두르죠. 쇼다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도류는 결국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는 없다고. 그런데 무사시의 한 손검이 쇼다의 검을 그대로 두동강 내버리죠. 금속이 터져 나가는 소리, 부러진 칼날이 허공으로 튀고 쇼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렇게 쇼다가 흔들리자 나머지 셋도 더 이상 한 사람씩 상대할 생각을 버리게 되죠. 결국 모두가 이 자리에서 무사시를 어떻게든 끝내야 한다는 쪽으로 다가옵니다. 다리 위 좁은 공간에서 검과 검이 미친 듯이 부딪히고 발밑에 판자가 울리며 조금만 균형이 무너지면 그대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자리에서 5사람의 호흡이 서로를 짓누릅니다. 그렇게 검과 검이 쉬지 않고 엇갈리며 마주치죠. 결국 다리 위에서 무사시는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무사시는 물가와 숲 가장자리를 가르며 간신히 그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끝에서 세키슈사이의 처소 쪽으로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얼굴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오츠였죠. 피비린내 나는 사투를 벌이며 목숨을 겨우 부지한 사내가 가장 잊지 못했던 얼굴과 다시 마주한 순간입니다. 오츠는 마타하치가 끝내 그녀를 떠나버린 뒤 애써 외면하고 있던 감정 하나가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었죠. 바로 다케조, 지금은 무사시가 된 그 사내였습니다. 비로소 자기 안에 남아있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죠. 무사시는 계속 잊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사시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칼을 쥔 채 길 위에서 헤매는 동안에도 오히려 더 선명하게 오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재회는 이미 서로를 지우지 못한 채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다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오츠는 그렇게 무사시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무사시는 그 방 안에서 마침내 세키슈사이와 마주하게 되죠. 세키슈사이, 당대 최고의 검객이자 수많은 무사들이 한 번쯤은 올려다보는 경지의 사람. 그런데 정작 눈앞에 있는 건 잠든 듯 반쯤 누워있고 늙은 몸을 편히 기대고 있는 한 노인입니다.
너무 고요하고 무방비해 보이기까지 했죠. 그 순간 무사시의 안에서 아주 거칠고 본능적인 생각이 번뜩입니다. 지금이라면 뵐 수 있다. 지금이 손 하나면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강한 자를 보면 결국 시험해보고 싶은 본능이 또다시 무사시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사시의 몸이 멈춥니다. 팔이 굳고 발이 바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으며 칼을 쥔 손끝이 더는 앞으로 나가지 못했죠. 세키 슈사의 그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기운을 느낍니다. 마치 무사시 안에 아직 남아있는 조급함과 오만, 그리고 끝내 벗어나지 못한 두려움까지 한꺼번에 비춰보는 감각 같았죠. 무사시는 그렇게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눈앞의 이 노인은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온 강한 자들과는 결이 다르다는 걸. 세키 슈사이는 잠든 듯한 몸으로 손에 들고 있던 등 글귀 하나를 툭 던지죠. 그리고 그 사소한 물건 하나가 무사시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리고 무사시는 속절없이 뒤로 밀려 바닥을 나뒹굽니다. 무사시는 여기서 처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자와 그 존재만으로 이미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되죠. 세키 슈사이에게선 이미 검을 넘어선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무사가 평생을 걸어 닿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깊이. 무사시는 야규에 와서 마침내 그 깊이를 올려다보게 되죠. 그렇게 깨어난 세키 슈사이와 무사시는 짧지만 아주 깊은 말을 잠깐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그와의 몇 마디 대화가 무사시를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천하무쌍, 누구보다 강한 자, 무사시가 지금까지 붙들어 걸어온 단 하나의 말이었죠. 그 말이 세키 슈사이 앞에서는 갑자기 너무 가볍고 멀고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사시는 이 늙은 노인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목표의 밑바닥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제 무사시는 단순히 누구를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이 도달하려는 강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처음으로 묻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무사시는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두막을 떠납니다. 야규에 왔지만 아직 아무것도 손에 쥔 것 같지 않은 감각이었죠. 무언의 경지에 올라갔다고 느꼈던 한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작았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리 위에서 오츠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츠를 데려간다는 건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의 위험을 그녀에게까지 짊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사시는 오츠와 조타로를 뒤에 남겨두며 다시 홀로 길을 떠납니다. 야규를 떠난 뒤 오츠와 조타로를 뒤에 남겨둔 채 무사시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지금의 자기 곁에 두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길을 홀로 걷게 되죠. 하지만 남겨진 쪽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오츠는 그렇게 쉽게 무사시를 놓을 수가 없었죠. 야규에서 다시 만난 뒤로 멀리 밀어내려 해도 끝내 지워지지 않던 그 사람의 뒷모습이 오히려 더 또렷해졌죠. 그리고 조타로 역시 무사시를 스승으로 여기는 마음을 접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츠와 조타로는 함께 길을 나섭니다. 강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을 따라가면 언젠가 다시 무사시를 만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죠. 한편 무사시는 홀로 이세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야규에서 세키 슈사이를 보고 난 뒤 그의 눈은 전보다 더 높은 곳을 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무사시답게 직접 몸으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검객들과 부딪히고 조금이라도 싸울 만한 기척이 있으면 검을 섞고 상처가 나도 멈추지 않은 끝나지 않는 수련을 계속해서 이어가죠. 그런데 같은 무렵 다른 한쪽에서도 같은 이세 땅을 향해 휘청거리는 발걸음 하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타아치. 무사시와 함께 새끼가하라 전투를 건넜지만 끝내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던 친구. 무사시가 자신의 이름을 더 무겁게 짊어지며 살아왔다면 마타아치는 반대로 자기 이름으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된 사람이었죠. 그는 떠돌다 우연히 이름난 검객의 증서를 손에 넣게 되고 어느새 자기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사사키 코지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살기 위한 허세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 거짓말이 없으면 제대로 서지도 못할 만큼 깊이 빠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런 마타아치를 끝까지 놓지 못하고 쫓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오스기.
오스기는 마타하치가 어떤 꼴이 되어도 끝내 아들을 포기하지 못했고 숙부와 함께 결국 마타하치를 찾아내죠. 아들이 사라지면 쫓아가고 망가져도 다시 끌어안으려 하는 반면 숙부는 달랐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마타하치를 보는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정말 이름난 검객이라면 검을 잡는 손부터 냄새가 달라야 할 텐데 지금의 마타하치에게선 그런 기운이 조금도 나지 않았죠. 숙부는 결국 직접 마타하치를 시험하고 싶어 하죠. 정말 마타하치가 코즈로라는 검객이 맞는지 그렇게 계속해서 대련을 하자 하지만 마타하치는 결국 숙부를 피합니다. 그렇게 마타하치가 두르고 있던 허세의 껍데기는 조금씩 갈라지고 그 안에 숨어있던 초라한 진짜 얼굴이 밖으로 드러나죠. 그렇게 마타하치는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자 또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무사시가 몸을 깎아내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인 동시에 마타하치는 남의 이름 뒤에 숨어든 삶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마타하치가 도망치던 산길에서 이상한 장면 하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한 어린 소녀가 쇠사슬과 낫으로 비둘기를 사냥하고 있었죠. 이 산 어딘가에는 칼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강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2명의 사무라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사슬낫을 쓰는 그 강자를 찾고 있었죠. 이름은 바이켄 시시도. 마타하치는 하필이면 위험한 자리에서 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무라이들은 코즈로의 검수를 보고 싶다며 대결하려 하지만 마타하치는 그렇게 또 도망가기 바빴죠. 그리고 마타하치가 그렇게 궁지에 몰리는 그 순간 숙부 곤이 끼어듭니다. 숙부는 마타하치의 거짓을 누구보다 먼저 의심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눈앞에서 조카가 죽게 내버려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숙부는 사무라이와 정면으로 맞붙고 그 처절한 싸움 끝에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도 역시 그 싸움에서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게 되죠. 마타하치는 그 틈을 타 달아나지만 다른 한 명은 끝까지 그를 뒤쫓습니다. 그러다 강가와 숲 사이에서 사슬낫을 든 소녀와 맞닥뜨리게 되죠. 사무라이는 더 이상 마타하치보다 그 소녀와 바이켄의 정체의 시선이 빼앗기게 됩니다. 사슬낫을 사용하는 어린 소녀를 보며 바이켄이라고 착각하지만 진짜 바이켄 시시도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죠. 그렇게 바이켄과 대치하는 사무라이. 정말 순식간에 바이켄의 사슬이 사무라이의 얼굴을 뚫어버립니다. 그 뒤에야 마타하치는 숙부의 시신 앞에 주저앉게 되죠. 그렇게 숙부의 시체를 보며 자기 거짓이 결국 누구의 죽음을 불러왔는지 바라보며 조금은 뼈아프게 바라보게 되죠. 무사시는 여전히 이세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상처는 남아있고 허기는 점점 깊어지죠. 산길은 고요한데 이상하게도 공기 한쪽에선 이미 피냄새 같은 것들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사시가 또 다른 오두막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 안에서 한 사내와 마주칩니다. 바로 바이켄 시시도. 그런데 그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게 멎습니다. 처음 보는 적과 마주한 자리에서 생기는 낯선 긴장이 아니었죠. 오히려 서로의 얼굴을 보는 찰나 둘 다 아주 짧게 과거의 냄새를 맡아버린 것 같은 정적이 흐릅니다. 상대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상처, 몸에 밴 어두운 기색 뒤에서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겹쳐집니다. 치지카제 코에이. 아직 자신이 다케조라 불리던 때 짐승처럼 날뛰며 살아남던 시절, 그 진창 한가운데서 맞부딪혔던 산적 하나. 바로 치지카제 코에이가 지금은 바이켄 시시도라는 이름으로 눈앞에 서 있던 것이죠. 무사시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예전의 코에이가 아니었죠. 얼굴엔 깊은 흉터가 남아있고 눈빛은 전보다 더 음침하게 가라앉아 있으며 몸 전체에서 풍기는 기색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거친 산적의 냄새였다면 지금의 눈앞의 사내는 오랫동안 사람을 죽이며 살아온 자에게만 남는 차갑고 눅눅한 죽음의 냄새를 품고 있었죠. 그렇게 서로가 어떤 피해 시간 속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만큼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렇게 무사시와 바이켄의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무사시는 곧바로 알게 됩니다. 눈앞의 사내는 지금까지 자신이 상대해온 검객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죠. 바이켄의 손에서 풀려난 사슬낫은 검처럼 곧게 오지 않습니다. 궤적이 읽히지도 않고 간격이 일정하지도 않으며 한번 눈으로 따라붙었다 싶으면 이미 다른 각도에서 다시 덮쳐오는 무기였죠.
그리고 바로 그 쇠추가 순식간에 무사시의 코앞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살았다는 감각이 먼저 밀려오는 순간 무사시는 온몸으로 느끼죠. 어느 한 곳이라도 제대로 맞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다는 걸 몸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동시에 무사시는 자신 안에서 더 뼈아픈 사실 하나를 봅니다. 상대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어딘가 아직 이 싸움에서 생사를 다투는 마음가짐을 하지 못한 채 결투에 임하고 있었죠. 바이켄의 첫 몇 수가 무사시의 자세를 그대로 드러내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도 바이켄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사슬이 발목 아래를 쓸고 지나가고 쇠추가 얼굴 옆을 스치며 낯은 한순간 비어보이는 공간을 그대로 파고듭니다. 무사시는 읽으려 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리듬으로 들어오는지. 하지만 바로 그 읽으려는 틈을 보며 순식간에 바이켄이 달려들고 무사시는 자기 뒤쪽에서 차갑고 거친 금속 감촉을 느낍니다. 그렇게 바이켄의 쇠사슬이 무사시의 목을 감는 그 순간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조여지면 그대로 목뼈가 꺾이거나 의식이 끊어질 것 같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무사시의 한 손이 움직입니다. 목을 감은 쇠사슬을 그 손 하나로 비틀어 틈을 만들고 억지로 풀어내버리죠. 죽음 직전에 육체가 한순간에 터뜨린 짐승 같은 힘이었습니다. 바이켄조차 그 완력에 순간 놀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사시의 눈빛이 바뀝니다.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정리되며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자리, 그걸 인정하는 순간 무사시 안의 살기가 비로소 한 방향으로 모이죠. 그리고 무사시는 양손에 칼을 줍니다. 이도류. 살아남기 위해 지금 이 불규칙하고 음습한 사륙전의 흐름을 어떻게든 끊어내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 뒤로 둘은 잠깐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거리에서 아주 짧은 정적 속에 멈춰섭니다. 그렇게 사슬이 날아들며 한쪽 칼이 그 흐름에 걸립니다. 쇠사슬이 한 자루를 휘감으며 무사시의 리듬을 무너뜨리려는 순간 남은 한 손의 검이 하늘 위에서 번개처럼 떨어지죠. 그 일격과 함께 바이켄의 몸이 크게 무너집니다. 사슬의 긴장도 풀리고 낫의 각도도 흐트러지며 그렇게 바이켄은 쓰러지게 되죠. 그런데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린도가 무사시를 향해 달려들죠. 그리고 옆에서 그 광경을 전부 숨어서 보고 있던 마타하츠가 얼굴을 가린 채 칼을 던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쓰러져 있던 바이켄이 몸을 날려 그 칼을 막아내죠. 이 장면이 묘하게 먹먹한 이유는 바이켄은 이미 싸움에서 졌고 몸도 크게 망가져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한 것이 자신이 돌보고 있던 어린 소녀 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이켄은 무사시 앞에 쓰러진 채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언젠가 얼굴에 큰 흉터를 남긴 싸움이 있었고 이번 무사시와의 결투에서는 한 손까지 잃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몸 여기저기 패배와 생존의 흔적을 덕지덕지 붙인 채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이제는 이 죽고 죽이는 삶에서 내려가겠다고. 죽음의 나선을 따라 스스로 강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결국 자신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나게 되는 순간 그 강함이란 것도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뺀 무사시에게 오히려 지혈을 부탁합니다. 자기 옆에 있는 소녀 린도를 지키려면 아직 죽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장면은 무사시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내가 이제는 살고 싶다 말하며 그 이유는 자기 옆사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무사시는 바이켄을 보며 또다시 자신의 길에 대해 흔들리게 됩니다. 강해진다는 건 무엇인지, 누군가를 쓰러뜨린 끝에 남는 것이 정말 강함 하나뿐인지, 그리고 한때 사신이라 불리던 바이켄에게 이런 감정을 처음 느끼게 해주었던 사람, 자신의 얼굴에 큰 상처를 남기고 강함이라는 믿음까지 흔들어 놓았던 또 다른 검사가 있었죠. 바로 사사키 코지로. 베가본드의 이야기는 이제 훗날 정점에서 무사시와 마주서게 될 또 하나의 검사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베가본드 몰아보기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